이상호였습니다. KB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18일과 20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9차와 10차 변론 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추가 증인으로는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전 경찰청장을 채택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 공판 준비 기일인 20일에 대해선 기일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핵심 정치 현안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국내 주식시장 시가총액 1위이자 국민주로 불리던 삼성전자,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삼성의 위기와 그 극복 방안, 이 분야 심층 취재해온 서영민 KBS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문자샵 9730, 문자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헌재가 새로 기일 잡은 거 조금 이따가 그 얘기는 하고요. 일단 어제 진행된 8차 변론 기일, 자 어떻게 평가하는 총평을 먼저 조기현 부위원장 좀 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주장했던 쟁점들이 어느 정도 정리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변론기일에 대한 평의가 오늘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마무리 수순으로 가고 있고,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 관련해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부분에 대한 것, 그리고 14명의 홍장원 1차장에게 전달됐던 체포 명단의 신빙성 문제가 대통령 측은 탄핵되고 진술이 흔들렸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좀 명확해진 게 아닌가. 그래서 쟁점에 대해서 탄핵 소추 사유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정리됐다. 어제가 그런 어제 변론 기일을 계기로 해서 이제 정리가 됐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총평을 해주셨고요. 정광재 대변인도 총평을 해주세요. 지난주에 한번 이런 말씀 드렸었습니다. 아주 어려운 시험인데 낙제점은 면했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8차례 변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그래도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충분히 얘기할 수 있었다는 기회를 가졌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봅니다. 그게 헌법재판관들을 충분히 설득시킬 수 있는 설득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와는 별개로 그동안 공소장이나 언론 보도, 검찰 수사로만 통해서 사실인 양 비춰졌었던 부분들이 그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은 다르구나. 이게 어떤 이견의 여지가 있구나. 이런 부분을 각인시켰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헌법재판관분들의 마음을, 그러니까 그분들이 누구의 손을 더 들어줄 것인가, 이거는 뭐 자신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 생각합니다.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 자, 아까 조기현 부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나 안 했냐, 이게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잖아요.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 전반적인 부분, 여러 다른 사람과의 진술 이런 것들을 다 합해 볼 때 그거는 뭐 흔들림이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예컨대 어저께 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이죠. 이분은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 받았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했고요. 김봉식 전 서울청장은 서울경찰청장이죠.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체포 지시 받지 않았다. 이건 또 다른 차원의 얘기일 수 있지만, 자 일단 그 조태영 국정원장의 얘기는
일단 홍장원 그 전 국정원 차장의 말의 신빙성에 의문을 표한다 이런 취지로 좀 얘기를 진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메모가 2가지도 많은 건데 이게 4가지였다. 뭐 그런 거. 그다음 메모를 적은 그 위치 뭐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그거는 지엽적인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수 있는데 어떤 진술의 신빙성 부분에서 이런 것도 조기현 부위원장님 중요한 거 아닙니까?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이 내용을 부인하기 힘드니까 결국에 일종의 알리바이 그 현장 상황에서 메모가 작성되는 시점에서 홍장원 차장의 최초 진술이 바뀐 게 아니냐 이쪽을 아마 공략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나온 것 같은데 뭐 약간의 기억의 착오일 수도 있고 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가 11시 6분에 최초 메모를 받아 적었을 때 위치가 어디 있었냐. 그러니까 네. 뭐 일반 사건에서는 뭐 진술의 신빙성을 얘기할 때 최초 진술자의 진술 중에 오류가 있으면 신빙성의 문제를 삼을 수도 있는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내용 14명의 체포 명단이 존재한다는 건 홍장원의 진술만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그 전화 통화를 했던 사람은 직접 부하인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 김대우는 또 구민의 수사조정과장에게 전달된 내용이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13명의 명단은 여인영으로부터 시작해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도 전달이 됐고 김대우 수사단장 방첩사 내부에서 명령으로 전달이 됐고 그리고 이제 홍장원 1차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시 6분에 CCTV가 실제 이 홍장원 차장의 기억에 착오인지 아니면 조태용 원장이 어제 이 헌재에서 주장한 내용이 딱 그 부분만을 갖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홍장원 1차장의 그 주장대로 전체 CCTV를 같이 보면서 그러면 시간대별 이동을 확인하면 그게 맞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도 있고 네. 설사 그게 아니다고 하더라도 14명의 체포 명단에 대해서 여인영 사령관이 불러줬다. 이 자체가 바뀌지는 않고요. 두 번째 메모가 4장 존재한다. 그게 2장인지 4장인지가 뭐가 중요합니까? 홍장원 1차장이 설명하는 것처럼 최초에는 그냥 받아 적은 쪽지는 버렸고 들어와서 보좌관을 통해서 정서를 했고 정서한 것을 다시 기억을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정리한 거에 본인이 가필했고 이 사실관계는 사실 약간씩 진술할 때 그거를 하나하나를 면밀히 진술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주장이 메꿔지는 과정인 거지 진술이 흔들렸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면 14명의 체포 명단이 존재하고 여인영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나왔다는 다른 그 사실관계 물증이 있기 때문에 어제 조태용 원장의 그 정도의 진술을 가지고 홍장원 1차장의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하나만 짧게 더 여쭤보면 그 중심이 근간이 흔들린 거 없다 말씀하셨고 예를 들어서 뭐 홍장원 전 차장의 약간 정치적 중립 문제 때문에 뭐 그 해임 사유 얘기하면서 뭐 그런 것들을 윤 대통령과 조태용 원장이 얘기했고 그다음에 뭐 박지원 의원이나 이런 야당 의원들에게 7차례 인사청탁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이것도 그 어떤 체포 지시의 본질과는 관련 없다. 없죠. 그리고 사실관계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이제 그렇게 해서 홍장원 1차장의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을 해놓은 건데 글쎄요, 이 실제 홍장원 1차장이 직무 배제되고 해임하는 과정에 어제 설명한 내용이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전에 정치적 중립 윤석열 대통령 설명은 이전부터 조태영 원장이 홍장원 1차장의 정치적 중립 위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했다고 하는데 왜 하필 그 계엄 직후 또 대통령의 지시로 보이는 여인영 방첩사령관의 14명 체포 명단 지시가 홍장원 1차장을 통해서 이행되지 않고 오히려 그 내용을 공개한 당사자가 홍장원 1차장이라고 하면 그게 원인이 돼서 이 인사상 불이익이 해임 사유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렇게 간 거라고 보는 게 타당하지 막연하게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게 그 당시 홍장원 1차장이 뭐 전화 통화를 하고 뭐 야당 이재명 대표에게 그걸 설명하고 했다는 내용 정도가 정치적 위반 의무가 아니거든요. 네. 자, 이 조기현 부위원장님이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정광재 대변인 요 상황 어떻게 파악을 하세요?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본 게 네. 최정점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해라, 끌어내라 이런 지시를 안 했다고 하고 예. 말단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김현태, 조성현 이런 분들은 받았다고 하고
근데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말이 조금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체포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그리고 끌어내라고 했다는 거 얘기하고 영인용 이진우 이런 분 같은 경우엔 그런 지시가 없었다 또는 답변을 거부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그 대통령의 뜻이 정말 하단까지 내려간 건지 아니면 중간 단계에 있는 분들이 대통령의 의중을 짐작해서 그런 지시를 내렸었던 건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히 규명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 대통령이 정확히 뭐라 그랬는지. 그럼요. 예.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규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지금 탄핵 재판이 크게 4가지 범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있었느냐. 두 번째는 포고령 1호가 계엄법을 위반한 거냐 아니냐. 세 번째는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하기 위한 정치인 체포가 있었냐 없었느냐. 네 번째가 선관위에 대한 군 파견. 이게 큰 줄기인데 이 세 번째에만 너무 집중된 것 같아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미 1번, 2번, 4번에 대해서는 나름의 판단을 벌써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추가 변론이 있을 예정인데 그 부분들에 대한 추가 규명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예상해 봤습니다. 네. 조태용 국정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전날 김건희 여사 문자를 주고받은 게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게 오고 가는 얘기를 보니까 그렇던데 조 원장은 뭐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자주 있는 일은 아니다. 그리고 뭐 무슨 내용입니까 했더니 뭐 그거 뭐 정 궁금하면 보시면 된다 이렇게 뭐 얘기를 했거든요. 자, 이 부분은 조기현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이상한 일이죠. 비상계엄 직전에 평소에 이런 그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김건희 여사로부터 문자 메시지가 2개가 왔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았다. 그 다음 날 한 번의 문자 메시지를 답변했다는 진술입니다. 이 얘기가 나온 게 이제 자꾸 홍장원 1차장이 민주당 인사들을 만나거나 연락했다는 내용을 거론하면서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홍장원 1차장이 허위의 어떤 내용을 폭로할 동기가 있다. 이렇게 몰아가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조태용 원장이 그런 취지에 맞는 진술을 어제 헌법재판소에 하다 보니까 그럼 김건희 여사와의 이런 이례적인 문자 메시지는 어떤 경위냐고 물어본 거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는 비상계엄 자체를 아예 몰랐다고 주장하는데 굉장히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 전날 그것도 이 비상계엄하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정원장에게 문자 메시지를 2개를 보냈다고 하면 뭐 어쩌면 전혀 엉뚱한 걸 수도 있어요. 지금은 모르는 상황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그죠? 이제 그 자꾸 진실 신빙성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 차원에서 대응 차원에서 국회 측 대리인이 물어보긴 한 건데 저는 뭐 그걸로써 조태용 원장 측 대통령 측 주장했던 홍장원 1차장 진술의 신빙성 문제 주장 자체가 좀 흔들린 것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네. 실제 이제 이후에는 진짜 김건희 여사는 몰랐을까 비상계엄을 좀 알았다면 실제 어느 정도 관여되거나 이게 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 추가적인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제가 엉뚱한 내용이라 하면 어쨌든 이것과는 관계없는 내용일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었고 정광재 대변인님 지금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이나 국회 측이나 이 최근에 탄핵 재판과 관련한 여론이 본인들에게 우호적으로 작동하지 않다 보니까 또 이런 고질병이 나온 것 같아요.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을 하면 새로운 또 여론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김건희 여사를 좀 끌어들이려는 양상 아닌가 생각하는데 일단 아주 급박한 환경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와이프도 모르는 일이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까 봐 그때 당시에 그런 발언을 했을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네. 조태용 원장도 당시에 본인이 그 대통령실로 가면서 왜 불렀다고 생각하냐고 하니까 총리 제안을 하려고 하는 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전에도 조태용 국정원장에 대한 총리 기용서에 조금 있었고 본인도 이렇게 계엄이 있었다는 걸 가서야 확인했는데 김건희 여사와 국정원장 간의 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이 저는 뭐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것이 계엄과 관련한 이야기가 오고 갔다라는 그런 추론은 정말 억측이 아닐까.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헌법재판소가 다음 주 화요일과 목요일 그러니까 18일과 20일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9차와 10차 변론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중 하루는 한덕수 총리,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조지호 전 경찰청장 불러 증인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제 보니까 그 20일은 형사재판 준비기일하고 겹쳐서 윤 대통령 측에서 이제 변경 신청을 했더라고요. 근데 여하튼 두 차례 더 지금 변론을 잡아놨어요.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헌재가 왜 이런 결정했을까요? 일단 18일은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기일이었습니다. 그 헌재 그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제 신청하는 증거가 있었고 진행 도중에 그 자리에서 채택하는 증거들이 있었는데 채택하고 원용해서 증인 신문이 이루어지고 이러다 보면 이 증거 조사 절차를 아직 안 한 증거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서준 같은 경우에는 제출한 증거의 내용에 대해서 요지를 진술하는 방식으로 하고 또 아마 동영상 일부도 제출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이 법정에서 그 상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 네네. 방식으로 증거 조사 절차를 해야 됐기 때문에 18일 기일은 당연히 들어간 건데 문제는 이제 대통령 측이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던 한덕수, 홍장원, 조지호 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할 것이냐 이제 평의에서 아마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뭐 저 개인적 판단은 굳이 하지 않더라도 지금까지의 증거와 또 증인신문을 통해서 탄핵 소추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정도의 충분한 이 심리는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있지만 대통령 측이 뭐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고 헌법재판소의 절차 진행의 정당성을 문제 삼고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계속 요구했으니까 그렇다면 뭐 거기까지는 들어주고 기일을 통해서 한번 그 주장을 들어보겠다 이런 정리를 한 것 같고요. 네. 그럼 굳이 말하면 한 번 더 잡아준 겁니까? 원래 예정보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증인 채택한 그 기일 한 번 더 들어준 거네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원래 근데 이제 평의에서 어디까지 논의된지 아직 공개된 건 알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거로 보면 통상적으로 이제 증거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고 마지막 의견 진술, 피청구인 대통령의 최후 진술 일정 하나 정도는 원래 어느 정도 예정은 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추가적인 증인신문을 할지에 대한 어떤 평의가 오늘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까지 하기로 했으니까 한 주 정도는 더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예, 거기다 또 저 형사재판 준비기일하고 또 겹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있고요. 한 주 정도 더 넘어간다. 자, 제가 정광재 대변인께 이런 질문을 드릴게요. 자,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헌재 심리가 지나치게 빠르다면서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되면 중대한 결심. 변호인단이 할 수 있는 중대한 결심이 뭔가 전원 사퇴 뭐 이런 관측도 있고 그랬는데 자, 지금 이제 어쨌든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서 뭐 증인 채택도 해줬고 추가 변론 길도 또 잡았고 그래요. 자, 이 정도면 윤 대통령 측에서 만족할까요? 글쎄 저는 뭐 추가 변론을 추가로 또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네네. 헌법재판소가 추가 변론을 평의를 통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이전에도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해서 이게 너무 시간에 쫓기듯 진행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있다라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스스로 이런 인식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걸 받아들이는 게 좋겠다라고 어쩌면 정치적 판단을 했을 것 같기도 싶고요. 네. 변호인단 총사퇴는 사실 실효적인 이익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 자격이 있기 때문에 변호인단이 총사퇴해도 재판이 진행된다는 논리와 또 하나는 대통령이 사인이 아니라 국가기관에 속하기 때문에 변호인단 총사퇴가 재판을 중지시키는 사유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 다수설이기 때문에 의미는 없겠지만 여하튼 그래도 상징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지금 박범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탄핵 심판 선고일이 3월 4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지금 페이스대로 그런 건지 아니면 본인의 좀 희망이 좀 섞인 건지 몰라도 조기현 부위원장 보시기에는 지금 같은 페이스라면 3월 한 중순 정도 한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세요? 저도 지금 일정이면 네. 박범계 의원 말씀대로 3월 4일 가능성이 그래요?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일단 18일 기일은 잡혀 있고 그때까지 하면 아마 제출된 서증이나 영상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 절차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면 이제 남은 증인신문은 하루만 진행하면 되고 그게 이제 넘어가면 25일 화요일이 될 텐데 그렇게 하면
27일 목요일은 최후 의견 진술. 네. 그렇게 하면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심리를 통해서 이 판결을 위한 평의 이 절차인데 박근혜 대통령 때 한 그게 11일 정도였을 네.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고려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보다 오히려 이 결정문을 쓰는데 더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거든요. 네. 그렇게 따지면 아마 그걸 다 이렇게 계산했을 때는 3월 4일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박범계 의원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저도 그런 일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자, 정광재 대변인, 보수 성향 평론가인 조갑재 TV의 조갑재 대표가 조갑재 대기자라고도 저희가 부르죠. 탄핵 선고 전에 윤 대통령이 하야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만약 지금처럼 지지도가 높을 때 하야하면 선거판을 흔들 수 있다. 또 좀 약간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보십니까?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하야가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가라는 문제부터 살펴봐야 하는데 네네. 이건 해석의 영역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오기 전에 법조인 몇 분에게 물어보니까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징계 사유가 있을 땐 임명권자가 이 사퇴를 금지시킬 수 있는데 네. 대통령은 임명권자가 없기 때문에 공무원에 준해서 같이 준용될 건지 아니면 이게 사상 초유의 일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하야가 가능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측이 그런 결심을 한다면 상징적으로라도 본인이 하야하겠다라고 하면 되죠. 그런데 오늘 나온 그 윤석열 대통령 측 반응은 네. 그거 전혀 불가능한 얘기다. 전혀 생각하지 않은 얘기다라고 네.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이걸 정치 쟁점화하니까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럴 가능성은 적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조기현 변호사님,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하야를 한다면 안 한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 탄핵 심판은 그냥 가는 겁니까? 아니면 멈추는 겁니까? 그냥 가고 파면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게 판단까지? 될 것으로 아, 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정광재 대변인도 설명해 주셨지만 대통령의 사례는 명확하게 없기 때문에 해석해야 되는데 과거에 네. 이승만 대통령 하야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승인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 이제 대통령도 이때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법 또 국회법에 따라서 그 사퇴 수리가 금지된다는 그 법의 적용은 받는데 네. 대통령은 임명권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국민이 선택한 국회에 의해서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안 해버리면 결국에 이 탄핵 심판 결정을 통해서 가야 된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고 민주당도 그런 방식으로 대통령 측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지만 만약 하나라도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하면 하야 여부에 대한 수리 여부 논쟁을 할 필요는 없다. 헌법재판소는 지금 진행된 그대로 결정을 하면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헌재 공정한 심판 거듭 촉구해 왔습니다. 오늘은 뭐라고 했는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세력은 무차별적인 연쇄 탄핵으로 대한민국 범죄비리 감사와 수사를 70일 넘게 방해했고 헌재는 여기에 동조한 것입니다. 헌재에 최소한의 공정성이 남아있다면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엉터리 졸속 탄핵을 지금이라도 당장 기각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도 기각되어야 합니다. 헌재가 민주당의 연쇄 탄핵 폭거에 눈 감아서는 안 됩니다. 자, 야당 줄탄핵으로 손발 묶여 있는 감사원장,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해서도 빨리 탄핵 심판을 해라. 결론을 내려라. 이렇게 여당 원내대표가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런 압박이랄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굳이 지금 왜 이제 이 문제를 강조해서 꺼내는지 모르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하겠죠. 일단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가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도 필요하고 또 국민의힘이나 피청구인 측이 요구하는 절차 다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최상목 대행에 관련된 마은혁 불임명권도 그렇고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일정의 이후에 지금 제기된 탄핵 심판 청구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일정에 따라서 심리하고 결정하게 될 겁니다. 네.
지금 정광재 대변인 예. 권성동 원내대표의 얘기의 뉘앙스는 어떻게 이렇게 그 대통령 제일 중요한 그 탄핵 심판이지만 그렇죠.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중요하다. 감사원장 중요하다. 뭐 국무총리 더더욱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거하고 직결된 거기 때문에. 왜 거의 손 놓고 있냐 뭐 이런 뉘앙스 같아요. 그러니까 탄핵 재판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정말 KTX급으로 진행되고 나머지 탄핵 재판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 여러 가지 사안이 쌓여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하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국무위원 회의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대행 체제가 지금 10개 부처가 넘고 뭐 지금 대행이 엄청나게 많이 구성돼 있잖아요. 네네. 이런 행정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헌법재판소가 이른 결정을 해줘야 하는데 근데 지난번에 이진숙 과방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무려 174일이 걸려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사실 절차적 정당성 계속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얘기하는데 한 귀로만 듣는 신용이고 나머지는 이렇게 뭐 하는 모습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이런 여론을 충분히 반영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민주당은 오늘 어떤 점을 강조했는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옛날 교과서에서나 봤던 삼선 개헌을 시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현 대통령 윤석열 임기 5년이 너무 짧아서 3번 연임을 하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후계자를 정하자는 그런 메모까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독재 왕국을 만들려고 한 거죠. 왕이 계승하는 나라를 비난할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삼선 개헌의 후계자 지정하면 그 후계자 누구겠습니까?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삼선 개헌 이야기 구속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수첩에 적혀 있었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물론 뭐 사전 모의했니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분의 수첩에 삼선 개헌 적혀 있으면 그걸 실행력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노상원에 대한 수사가 약간 미진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 그래요? 지금 이 노상원 수첩 얘기는 계속 이 비상계엄 내란 사태 초기부터 나오고 있는데 네. 그 수첩의 내용이 정확하게 공개되지는 않았고 뭐 체포 관련된 것도 북한발 도발 유도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정도만 알려졌었는데 공개된 내용을 보면 충격적이죠. 근데 이게 공소장엔 또 안 담겨 있다는 것 그러니까 같은데. 수사가 제대로 안 됐던 그래요?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 불명예 퇴직한 한 군인의 망상을 그냥 자기 개인적 생각을 적어놓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노상원 씨는 김용현 장관과 함께 이번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김용현 장관은 군을 통해서 초기 계엄, 비상계엄 단계에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네. 그 이후의 선관이라든가 이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노상원이 기획하고 준비했다고 보는 게 맞는데 그 구체적 내용들은 이 체포한 명단들 소위 말하는 노상원 표현에 의하면 수거 대상의 처리, 뭐 폭파해서 이 사살하고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표현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네. 이제 그 궁극, 그 목표가 마지막에 어디였냐면 대통령의 삼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개인 생각을 쭉 적어놨다기보다는 이번 비상계엄 초기 사태부터 쭉 연결되는 하나의 맥락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그것과 직접 연결시켜서 볼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담화. 이번 기회에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겠다. 자, 일거에 척결하겠다는 대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뭐 대통령 측은 지금 뭐 경고였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제 체포 명단 14명이 최초에 존재했고 초기 비상계엄 단계에서 이들을 체포하기 위한 시도는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에 비상계엄의 이 단계가 확대가 됐을 경우 성공을 해서 네. 해제 결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벌어질 수 있는 시나리오로 다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던 지금까지도 계속 얘기했던 반국가 세력, 종북 세력, 척결 이 대상과 방법을 노상원이 기획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수첩을 통해서 드러난 거죠. 그리고 그 궁극적인 목적은 윤석열 정권의 연장. 그렇게 연결되는 시나리오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증거라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앵커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공소장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있지 않다는 것은 수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철저히 좀 규명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광재 대변인. 예. 노선 사령관 수첩에 적혀 있는 메모 이게 어느 정도 무게를 지금 평가하고 계십니까?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메모는 그야말로 저는 SF 소설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실제로 계엄 과정에서 명령권, 실질적인 명령권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노상원 이야기를 잘 들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네. 실제 군에 몸담지도 않았었고 계엄 과정에서 계엄 과정 전반에서 노상원 사령관의 발언권과 영향력이 얼마나 있었는지에 대해서 처음부터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초기에는 노상원 전 사령관이 무속 그러니까 뭐 신내림을 받았더니 뭐 이런 그 아주 그 뭐라 그럴까 선정적인 소재와 맞물리면서 언론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이 행보나 뭐 메모나 여기에 지나치게 집중했다고 지나치게 생각하거든요. 부각됐다? 그러니까 실제 했던 그 역할이나 영향력보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더 많은 관심이 쏠렸었던 것은 제가 생각에는 일정 정도의 황색 보도도 작용했다고 보는데 지금 얘기 나오는 삼선 개헌을 시도했다는 것은 본인이 메모로 적은 거지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시도했다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정치 공세를 더 강화하는 일밖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꼭 한 가지 짧게만요. 예. 조기현 부위원장님. 예. 노상원이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정보사를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직 드러나지 않았고 실제 행위가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규명이 안 됐지만 HID가 움직인 거는 노상원과의 관련성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노상원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고 그 결정적인 증거나 단서 이게 수첩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서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금요일인 만큼 일찍부터 늘어난 퇴근 차량들로 도로가 답답합니다. 먼저 서울 시내 북부간선로 종암분기점 방향 신내나들목 램프에 발생한 추돌 사고 처리 중인데요. 전면 통제 중이라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내부순환로는 양방향으로 전 구간에서 거의 제속도 내기 어려운데요. 특히 성수분기점 방향 정례램프 쪽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혼잡을 더합니다. 한강변을 따라 강서쪽으로 이동하는 차량들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모두 잠실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정체입니다. 또 서부간선 지하도로 성산 쪽으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뒤로 정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성내까지 양방향으로 막히는데요.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는 자유로부터 17km 쭉 정체길이고요. 경기 동쪽에서는 송파에서 서안함, 다시 상일에서 구리 남양주요금소까지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서평택에서 용담터널 사이 속도 내기 어렵고요. 나란히 가는 평택 시흥선 역시 조암에서 남한산까지 가다서다 반복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오늘 울산시당 위원장직 국민의힘 울산시당위원장직 사퇴를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상욱 의원 기자회견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비상계엄 해제와 대통령 탄핵은 진영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가를 지키며 국민을 지켜내는 것, 비상식과 거짓으로부터 상식과 옳음을 지켜내는 것, 정치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나서야 하는 당위입니다. 저는 대통령 탄핵에 대한 당론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가와 국민과 민주주의와 옳음과 상식에 따라 보수주의자에게 부여된 역사적 소명에 충실하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명예로운 불복종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시당 위원장직 사퇴하면서 가장 옳은 결정이었다. 윤석열 대통령도 빨리 내려와야 한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나마 김상욱 의원 같은 분이 국민의힘에 한 분이라도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목소리를 내는 분이 김상욱 의원 외에는
최근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은 전체적으로 극우 세력 쪽으로 완전히 건너가고 있어서 돌아오지 못할 만큼 이제 간 것 같아요. 그나마 김상우 의원이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이 가능성의 어떤 일말의 가능성을 주고 있는 건데 지금은 이 비상계엄 내란 뭐 또 그걸로 인해서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의 편승을 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그게 이해타산을 따졌을 때 그리고 뭐 그걸 통해서 지지율이 생각보다 버티고 오히려 역전한 지지율로 나오고 있다는 이 판단에서 이제 그런 행보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계속 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 당장에 만약 조기 대선이 확정되는 순간부터 그 방향으로 계속 간다고 하면 국민들이 과연 뭐 대선 결과는 뭐 불을 보듯 뻔한 거고 이후에도 건전한 보수 정당으로서 선택할 수 있을까요? 저는 김상욱 의원 같은 분이 국민의힘 내에서 목소리를 더 많이 낼 수 있을 때 그나마의 국민의힘의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여전히 한 명의 목소리 뭐 메아리 없는 외침 같이만 들려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거기서 계속 정치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정광재 대변인. 저 김상욱 의원의 이런 정치 행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한 여당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 김상욱 의원의 울산시당 위원장 사퇴는 뭐 글쎄 표현하자면 자의반 타의반 네. 뭐 이런 정도의 성격이 아닐까 싶어요. 울산 지역이 PK 지역으로 전통적으로 우리 당 강세 지역인데 우리 당 전통 지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여전히 반대하는 분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울산 시당위원장을 맡기가 사실상 좀 부담스러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당내 상황은 전 이렇게 봅니다. 강성 지지를 확장해야 된다는 이 강성 지지 확장파와 중도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는 중도 외연 확장파 이 두 세력이 있는데 지금 당내 주류는 강성 지지를 강화해야 된다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큰 것 같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강성 지지자들의 목소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네. 그것이 탄핵 사유에 이를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탄핵이 기각돼야 한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게 아직까지는 당내의 주류 의견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예상해 봤을 땐 조기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쩌면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고 했을 때 중도 외연으로의 확장 없이 정권을 어떻게 다시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라는 점에서 앞으로 이 두 세력 간의 본격적인 노선 투쟁 이게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차기 대선 결과를 묻는 질문에 현 정권 유지 응답이 40%, 현 정권 교체 응답이 51%로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1일부터 13일 사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 대상으로 조사한 자체 조사 결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40대 51. 이 수치는 거의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 또 그런데 이제 또 그 당 지지율 보면 뭐 국민의힘 39, 민주당 38 거의 딱 붙어 있고 이런 것들은 어떤 걸 의미한다고 보세요, 조기현 부위원장. 이건 짧게 좀 한 말씀 해주세요. 뭐 여전히 이 보수층 응답자들이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활성화돼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의 경향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확실히 중도층에서의 여론은 정권 교체 여론이라든가 민주당 지지율이라든가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성률이 높은 쪽으로 다시 이동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진보 또 민주당 지지층이 또 이제 약간씩 다른 국면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곧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 결정 시점 그에 따른 조기 대선 확정 국면이 되면 네. 달라진다. 지금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과정에서 보인 여론조사라고 보여지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여론조사만을 보면서 국민의힘이 향후 대선 체제로 갔다가는 아마 큰 코 다칠 거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큰 코 다칠 거다 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정광재 대변인님은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여러 여론조사에서 비슷하게 나오고 이건 앞으로의 정치 상황에서도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제일 중요한 변수는 정권 교체 여론이 높냐 정권 재창출 여론이 높냐 그게 이걸 중요하다? 텐데 예. 지금 정권 교체 여론이
뭐 오차범위 조금 밖에서 앞서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중도층에서 탄핵에 대한 판단이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중도층 비중이 훨씬 높거든요. 네. 이런 게 반영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큰 코 다치지 않고 한번 해볼 만한 대목이 있다면 정권 교체 지지율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권 후보 지지율은 항상 10%포인트 이상 낮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권 교체는 필요하지만 그게 이재명 대표로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완전히 중도층에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는 뭐 집중 공략하고 해서 정권 재창출 여론을 확산시켜 가야겠죠. 네. 자, 야당은 민주당 주도로 명태균 특검법 발의해서 법사위에 상정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명태균 황금폰에 여당 후보들 이름이 이제 거론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실체적 진실은 뭐 별게 없을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야당이 극히 정략적인 특검을 하고 있다. 뭐 자객 특검이란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 표현이.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현 부위원장님. 뭐 아무 일을 하지 않았으면 두려워할 게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명태균 씨 관련된 울산지검의 수사는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에 대해서 명태균 본인이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계속 이 변호인을 통해서 내고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증거, 뭐 검찰이 확보한 증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언급되고 있는 이 여권의 잠재적 후보들 오세훈, 홍준표, 또 이준석 의원 등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어떤 위법, 불법 행위의 사실관계를 갖고 있고 그걸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밝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검찰 수사가 이게 제대로 됐다면 명태균이 지금 이런 얘기를 안 할 것 같아요. 뭐 그렇고 실제 소위 말하는 황금폰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검찰 수사 결과 잘 나오지도 않고 있고 그러면 특검을 통해서 밝히겠다는 거고 뭐 거기 아무것도 없다면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뭐 먼저 나서서 이 부분을 무슨 이 특검 자체가 자객 특검이니 뭐 대선에서 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는 이렇게 비판하실 게 아니라 문제 없으면 수사에 응해서 오히려 없다는 걸 밝히면 그게 오히려 본인의 대선 행보에서 더 유리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정광희 대변인. 근데 예. 이제 뭐 걱정할 게 없으면 밝혀라 이건데 사실은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만약에 대선 국면이 펼쳐진다면 언급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 부정적일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이 그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는 이제 대부분 뉴스 가치를 좀 상실한 게 아닌가 싶어요. 태산명동 서일필이라고 지금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결국에 남은 건 그거죠. 아, 윤석열이 공천 주라고 했는데 당사 말이 맞네. 이것과 아직 음성은 나오지 않았지만 김건희 여사가 했다는 오빠한테 전화 왔죠. 내일 뭐 취임식에 오세요. 이건데 이미 이 부분은 그 국민들께 많이 각인이 된 것 같아요. 뭐 음성도 이미 수천 차례 이상 들었을 것 같고 그리고 황금폰이라고 하는데 요즘 금값 굉장히 비싸졌는데 이제 황금폰이 아니라 황금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구속이 돼 있긴 하지만 명태균 씨의 언로가 완전히 막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남성건 변호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페북이나 아니면 언론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그 이상의 더 큰 메시지를 지금 내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뉴스로서 인정받을 만한. 그래서 이게 뭐 특검 저희는 이게 정치적 정치 공세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반대하고는 있는데 앞으로 뭐 더 추가적으로 뭐 폭로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정치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어저께 이재명 대표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회동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통합에 관한 얘기도 하고 근데 어제 자리에서 김경수 전 지사가 2단계 개헌 제안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 뭐라 그랬냐면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다. 어떻게 보면 개헌 논의를 이렇게 면전에서 일축한 것이다라고 이제 평가하는 언론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조기현 부위원장님 개헌 의제가 향후에 민주당 내에 어떤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을까요? 향후 전국에? 지금 뭐 김경수 전 지사도 그렇고 김부겸 전 총리도 그렇고 개헌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민주당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지금은 아니다. 그러니까 개헌에 대한 입장은 민주당이 원래 계속
있고 직접 계속 갖고 있고 개헌 추진 의사도 있었고 국회 개헌 특위 논의도 주도해 왔죠. 근데 지금 제기되고 있는 개헌 논의는 또 국민의힘도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권력구조 개편에 집중돼 있고 그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내란 이후에 더 이제 불거졌는데 그런 논의로 빨려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어떤 특정 이 지도자의 위헌 위법 행위의 문제인 거지 권력구조 문제로 그게 이렇게 이 전환되면 개헌 논의의 본질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시점은 대통령 탄핵에 집중하고 그거에 따른 뭐 내란의 어떤 조기 좀 이거에 집중하면서 개헌 논의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게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자, 조기현 부위원장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오늘 옥중 메시지 내고 민주당의 회유 이용당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성완종 국방위원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이 회유했다 뭐 이런 의혹을 제기하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답변을 내놓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국민의힘이 이제 회유 의혹을 제기하면서 그 곽종근 특전사령관 밑에 있는 김현태 707 단장 이분의 얘기를 이제 그 인용해가지고 이런 그 회유를 당했다 뭐 가스라이팅이 어떠니 뭐 그런 얘기를 이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자 민주당에서는 그러면 그 김현태 단장은 왜 국방위원장이 불러다 놓고 그거는 회유 아니야 이렇게 막 서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국정조사 특위에서 다 채택됐던 김현태 단장을 뺐어요 증인에서. 예. 그 부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어차피 다 불러가지고 듣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저는 김현태 단장을 최초에 네. 증인으로 채택했을 때에는 이 그 뭐 끌어내라는 지시 등과 관련된 여러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진위를 밝히고자 했던 거고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김현태 단장은 최초 본인이 자청한 기자회견부터 이 12월 10일 국회에서의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네. 사실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미세한 부분의 차이인 거고 어떤 곽종근 사령관으로부터 받은 지시 내용을 본인이 이해한 걸 설명하는 과정에서의 이 진술 내용이 조금씩 바뀐 거지 본질 자체가 민주당에 의해서 바뀌거나 다른 사실관계 허위 진술을 했다가 다시 수정하거나 이게 아니었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이거를 민주당의 회의에 의해서 김현태 단장이 가스라이팅 당하고 곽종근은 그 중심에 있어서 완벽하게 허위의 사실. 그러니까 더더욱 그러면 증언으로 채택을 해서 그 얘기를 듣는 게 맞지 않냐 이거죠. 근데 이 목적이 김현태 단장을 불러서 완전히 이제 전도된 거죠. 이걸 정치 공세에 삼아서 대통령 탄핵에도 영향을 미치고 김현태 단장 민주당 이 얘기 주장만 계속 할 건데 김현태 단장의 진술이 실제 바뀌었냐 김현태 단장이 지시받았거나 한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사실관계는 이미 지금까지 나온 내용으로 충분하고 이 국조특위에서는 확인하는 정도였으면 됐는데 이걸 정치 공세의 소재로 삼을 게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그런 장을 일부러 만들어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청문회장을 난장판으로 만들 수 없다 이러는데 그 수많은 증인을 채택하면서 어쨌든 뺐어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납득할 수 있게 진행이 되려면 증인 채택도 좀 서로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정광재 그렇죠. 대변인? 사실 지금 국회는 누가 뭐래도 민주당 마음입니다. 민주당이 170석 갖고 본인들이 원하는 것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동안 있었던 탄핵, 특검, 예산삭감, 증인 채택, 청문회 실시 이런 것들 국민의힘 얘기 하나라도 들어줬습니까? 이번에 김현태 단장 얘기 충분히 들을 만한 이야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에게 불리한 증언이 나올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은 증인에서 제외하겠다? 이런 태도로 민주당이 국회를 운영하니까 우리 한국 정치가 발전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네. 자, 내일 광주광역시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립니다. 그동안 저 민주광장 내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들 그다음에 뭐 쓰레기장 얘기까지 나오고 좀 논란이 많았는데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내일 탄핵 찬반 집회 어떤 모습이 펼쳐질 걸로 예상하세요? 시간은 얼마 없습니다. 짧게 30초만. 이 5.18 민주화 운동은 뭐 우리나라 민주화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또 그 계기가 됐던 게 전두환 신군부의 내란이었습니다. 적어도 뭐 대통령 탄핵에 반대할 수 있고 그 주장을 하다 보면 다소 무리한 정치적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특히 뭐 전환길 씨 같은 경우에 본인이 역사 강사였다고 한다면 적어도 5.18 그 정신이 있는 광주에서는 이번 비상계엄 내란과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한 왜곡이라든가 과도한 정치적 주장까지는 나가지 말고 그럴 경우에는 혹시라도 불상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양측이 본인의 주장을 하되 평화롭게 잘 끝나면 될 것이고 너무 과도한 정치적 주장으로 광주 전남 광주 이 주민들 국민들에게 상처 주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본연의 뭐 집회 발언까지는 괜찮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시고 정광재 대변인 짧게 부탁드릴게요. 광주 민주화운동의 본질 핵심 가치는 저희는 자유민주주의의 사수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지켰고 자유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는 표현의 자유입니다. 서로의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억압하는 것 자체가 폭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평화로운 집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평화로운 집회 보장하고 평화롭게 좀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는 당부 두 분 다 주셨습니다. 오늘 정치 토크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25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지윤입니다. 하얀 입김이 나오는 추운 단칸방. 이곳에서 9살 인선이와 오빠 그리고 투병 중인 엄마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뇌하수체에 이상이 생기는 고 프로락틴 혈증을 앓고 있는 엄마. 거기에 갑상생 저하증과 세균성 폐질환까지 더해지며 몸 상태가 급속도로 나빠졌는데요. 가장인 엄마가 아픈 후부터 인선인의 가정 형편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고장난 냉장고는 수리 비용이 없어 사용을 못한 지 오래고 심한 외풍에 냉기가 올라오는 바닥은 외투를 입은 채 잠을 청해야만 합니다. 오늘도 웅크리고 자는 엄마의 어깨 위로 여러 겹의 이불을 덮고 또 덮어주는 인선이. 매서운 한파 속 따뜻한 옷과 전기담요가 절실한 인선이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온기와 사랑을 선물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서울, 인천, 경기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까지 치솟았습니다. 중서부 지역은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내일도 계속해서 대기질이 좋지 않겠습니다. 내일은 영남 지방까지 대기가 탁하겠습니다. 마스크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모레까지는 그다지 춥지 않겠고요. 낮에는 포근하겠습니다. 1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도 기온이 더 높겠습니다.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는데요.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 0도 등 전국적으로 영하 6도에서 영상 3도로 영상의 아침으로 출발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9도 등 7도에서 13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 구름이 많이 들어오면서 흐리겠습니다. 오전부터 남해안과 제주에는 비가 시작되겠고요. 비의 양은 남해안은 5에서 20mm, 제주 최대 40mm가량 되겠습니다. 제주 산지 쪽에는 1에서 5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눈이 쌓여 있는데요. 당분간 빙판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계속했습니다. 특히 낮 기온이 오르면서 얼음이 깨지는 사고도 우려되니까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중부 서해안에 안개가 짙겠습니다. 주로 해안가에 위치한 교량과 강호수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안개가 더욱 짙어서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서해바다에 안개가 짙겠고요. 동해안의 건조함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6.8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20일 추가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 기일을 열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이 추가 증인으로 채택돼 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늘봄 학교에 참가한 학생이 귀가할 때 보호자에게 직접 대면으로 인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동이 많은 복도, 계단, 돌봄교실 주변 등에 CCTV 확대 설치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 적용에서 개별 품목에도 예외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아이폰을 생산하고 있는 애플과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 삼성을 지목하면서 예외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 정책도 재협상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통계청은 지난달 취업자 수가 2,787만 8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3만 5천 명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건설업 취업자가 16만 9천 명 줄며 2013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또 청년층 취업자는 2021년 1월 이후 최대폭으로 감소했습니다. 구토와 고열, 심한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이는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영유아를 중심으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환자 발생이 최근 7년 내 가장 많은 수준으로 전체의 40.7%가 영유아입니다. 노로바이러스 유행도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최근 10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삼성전자가 여러모로 위기에 빠져 있다는 분석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위기의 삼성전자 이야기, 그 극복 방안은 무엇인지 KBS 보도본부 서영민 기자와 함께 짚어봅니다. 서영민 기자는 지난해 3월 KBS 1TV 시사기획창에서 삼성 잃어버린 10년이란 제목으로 심층 취재한 기사를 이제 방송한 이후에 지금도 계속 삼성 관련 취재를 하면서 거의 매주 KBS 홈페이지에 관련 기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서영민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친다던 삼성, 지금은 전 국민적인 걱정의 대상이 됐어요. 이런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있었어요. 사카린 밀수 때 한번 걱정의 대상이 된 이후로 이렇게까지 위기에 있은 적이 있을까. 특히 지금 위기가 심각한 건 삼성이 기술적으로 뒤처져서 위기가 왔다. 다른 어떤 정치적인 위기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 삼성이 부활할 수 있느냐에 물음표가 붙기 때문에 그 걱정이 지금 우리 온 나라를
경제계에서는 뒤덮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뭐 사카린 얘기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차떼기 시절엔 약간 정치적인 그 요인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기술이다 이거죠. 그때는 기술적으로는 잘 나갔고 그러니까요. 매출은 계속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말씀이시고 특히 지난해 실적이 나온 뒤에 SK 하이닉스와 비교가 되면서 더욱 그랬습니다. 구체적으로 삼성의 실적이 얼마나 정체됐고 하이닉스는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사실은 덩치 자체를 보면 비교 불가능한 기업일지도 모르겠어요. 삼성은 매출이 300조, 하이닉스는 66조짜리 회사니까 한 5분의 1 정도 되는 회사니까 이 둘을 어떻게 비교하나 할 수 있는데 놀랍게도 반도체판 실적만 보면 작년에 팔아서 벌어들인 돈이 하이닉스가 더 많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작년에 삼성전자가 반도체 팔아서 번 돈이 110조 정도 됩니다. 그중에 이익, 영업이익이라고 하면 한 15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하이닉스가 66조 원이 하이닉스는 전부 다 그 반도체 팔아 번 돈인데 이 중에 영업이익이 23조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110조 팔아서 15조 벌었는데 하이닉스는 66조 팔아서 23조 부작이 높네요. 아마 처음일 겁니다. 역사상 그래요?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영업이익에서 제친 게 처음일 겁니다. 이게 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굉장히 비싼 메모리 HBM이라는 그 AI용 반도체에 들어가는 그 메모리를 굉장히 잘 팔아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죠. 네. 자, 사실은 올 초에 이 장면도 기억이 나요. CS2025에서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삼성의 설계를 다시 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굴욕적인 얘기인데 모욕입니다. 모욕. 그렇죠. 일종의. 이 발언이 의미하는 바는 어떻게 평가하시며 삼성 반도체 경쟁력에도 어떤 영향을 또 미쳤습니까? 이게 사실은 그 D램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가 사실 삼성이 자기가 잘하는 게 아니고 부수적으로 하는 업무였다면 이를테면 TSMC가 파운드리에서 굉장히 잘해서 그래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삼성도 따라가고 싶지만 2등이에요. 2등인데 잘 못 따라가는 거예요. 못 따라가기 때문에 좀 안타깝다고 할 수 있죠. 근데 D램 그러니까 젠슨 황이 말한 부분은 D램이거든요. 이 D램에서 삼성한테 삼성 좀 더 잘해주세요라고 말한다는 건 삼성의 본진, 오늘의 삼성이 있게 한 바로 그 부문이 지금 너네 못하고 있어요라고 말을 들은 거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충격적이죠. 치명적이고 충격적인 얘기네요. 네, 왜냐하면 작년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실적이 좋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실적이 왜 좋았느냐? 특수한 AI용 반도체에 들어가는 메모리를 잘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 반도체가 HBM입니다. 이게 없어서 못 팝니다. 올해 물량도 전부 다 엔비디아한테 넘기물량 계약이 끝났어요. 만들기도 전에. 그러니까 여기서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나는 겁니다. 삼성도 이게 하고 싶죠. 근데 삼성은 이걸 못 합니다. 엔비디아가 삼성이 만든 제품을 계속 HBM을 엔비디아에 넘겨도 이 최고 좋은 제품에 들어가는 HBM용으로는 허락을 안 해요. 퀄리피케이션 테스트, 퀄 테스트라고 하는데 될 듯 하는 그 외신도 있었는데 결국 안 되나 보죠 지금? 그게 정말 놀라운 겁니다. 사실 사람들이 이 얘기가 2023년 작년 아니고 재작년 연말부터 나왔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때는 못 넣었다라고 했어도 삼성이 우리 좀 있으면 넣을 거예요라고 해서 다 믿었어요. 근데 작년 1월, 2월에 넣는다 그러다 못 넣고 3월 지나 못 넣고 6월 지나 못 넣고 8월 지나 못 넣고 계속해서 퀄 테스트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겁니다. 작년 연말 정도 됐을 때 분위기가 굉장히 이상해졌어요. 앞서 소개해 주셨지만 제가 다큐멘터리 만든 건 지난해 3월이었거든요. 지난해 3월부터 뭔가 문제가 있다. 삼성이 위기다. 지난 10년 동안 삼성이 성장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별로 주목도가 없었는데 올 연말 되면서 와 삼성이 못 넣고 있어. 지금까지 못 넣었어. 이제는 언제 넣는다가 아니라 아마 못 넣을 것 같아. 정말 넣을 수 있을까? 앞으로 못 넣을 것 같아. 아직까지도 못 넣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세대의 엔비디아의 최신 GPU에는 못 들어갈 겁니다. 다음 혹은 다음 세대 엔비디아 모델에 넣기 위해서 삼성이 지금부터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서영 기자 얘기 들어보니까 위기가 정말 분명해 보입니다. 이 위기를 청취자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어떻게 얘기할 수 없을까? 아까 서 기자가 재밌는 비유 하나 들겠다고 했잖아요. 뭡니까? 최근에 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라면 얘기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라면. 삼양식품이랑 반도체 얘기하다 라면 얘기?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라면 하면 우리나라 1등 라면
신라면이잖아요. 네. 농심 라면입니다. 뭐 거의 고유 명사 같습니다. 근데 이 농심이 라면에 있어서는 골리앗 같은 존재입니다. 지난 한 10수년 동안 쭉 1등을 해왔어요. 네. 아주 오래됐습니다. 근데 올해 그러니까 작년 실적으로 졌습니다. 삼양식품한테요. 삼양식품 하면 청취자 여러분 어떤 라면이 생각나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 회사가 농심을 제칠 수 있게 된 건 딱 한 제품입니다. 불닭볶음면. 혹시 드셔보셨나요? 저는 사실 너무 네. 맵다 그래서 아직 안 먹어봤어요. 저는 그거 입에 댔다가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 이건 좀 매워요? 먹는 걸 가지고 이거 약간 장난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너무 매워서. 동남아하고 네. 저기 예를 들어서 미주의 뭐 히스패닉이나 이런 사람들 정말 좋아한다 그러던데. 불티난 듯 팔려간답니다. 네. 그 이거 가지고 유튜브에 이 라면 먹기 챌린지 이렇게 쌓아놓고 계속 먹는 챌린지를 하는 그런 영상들이 유명 유튜버들이 거의 대부분 다 했고요. 그래요. 클릭 수가 1억 뷰가 넘어가는 그런 클립들도 있습니다. 와.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거의 로제 수준이네요. 네. 로제 불닭볶음면도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너무 맵다고 하니까 크림을 좀 넣어서 로제 불닭볶음면 이런 것도 만들었고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면이 전 세계에 지금 팔려나가고 근데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 실적이 네. 정말 놀랍다는 거죠. 그래요. 사실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와 농심을 비교해 보면 농심이 라면업계 1등이에요. 네. 지난해 매출도 3조 4천억 원으로 1등입니다. 네. 불닭볶음면 만든 삼양식품은 1조 7천억 원, 절반밖에 안 돼요. 네네. 근데 영업이익은요. 불닭볶음면 쪽이 2배 이상 많습니다. 그래요. 여기는 3,400억 원을 벌었고 농심은 1,600억 원밖에 못 벌었어요. 아 그래요. 이거 완전 SK 하이닉스와 삼성하고의 관계가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됐느냐.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는 신라면의 아성을 넘을 수 있는 라면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신라면하고 비슷한 종류의 라면이 아니고 이를테면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꼬꼬면 열풍도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꼬꼬면이 팔도에서 나온 거였는데 그건 조금 유행을 하다 말았어요. 끝났어요. 이 불닭볶음면도 나온 지 한참 됐거든요. 한 10년 됐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 나왔을 때는 별로 너무 매워서 틈새 상품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완전 과거 주력? 신라면을 뒤집어 버린 겁니다. 이게 HBM 같은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틈새 상품에 그치는 것 그리고 큰 그 시장의 큰 파이를 차지하지는 않을 제품일 줄 알았는데 네. 그런데 막상 까놓고 보니까 이제 한 몇 년이 지나니 이제 HBM이 오히려 기존 디램보다 훨씬 수익성이 높은 상품이 된 겁니다. 이런 걸 경영학 이론으로 파괴적 혁신이라고 부릅니다. 파괴적 혁신이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상에 없던 제품인가요? 제품 측면에서 네. 보면? 세상에 없던 제품이라는 것이 일단 중요하고요. 네. 근데 이게 딱 세상에 없던 제품하면 아이폰 같은 게 생각나잖아요. 나오자마자 모두를 매혹시키고 그리고 시장을 완전히 삭권해버리고 바꾸어버리는. 네. 근데 파괴적 혁신이라는 건 경영학 이론에서는요. 네.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뭔가 좀 특이한 것 같긴 한데 전체 시장을 대체하기는 어려워. 혹은 너무 비싸. 네. 아니면 너무 좀 틈새 상품이야 싶은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처음엔 그랬는데 점점 더 개량해 가거나 아니면 어떤 획기적인 계기를 만나면서 네. 반도체 업계에서 예를 들어보면 AI 열풍 같은 것이 획기적인 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HBM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이 HBM이 좋은 거긴 한데 근데 기존 고객들은 그러니까 모바일 제품에 들어가기에는 너무 부피가 크고요. 네. 서버용으로 들어가기에는 너무 비쌉니다. 가성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기존의 고객들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엔비디아 같은 게임 그래픽 칩 만들던 그런 회사만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처음엔 되게 시장이 작아 보였어요. 근데 AI 열풍이 불면서 챗GPT가 나오면서 챗GPT가 끝없이 학습을 하려면 특수한 종류의 GPU라는 컴퓨터 칩이 필요하고 네네. 이 GPU는 HBM이 있을 때만 제대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런 세상이 되니까 이 HBM이라는 걸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 시대가 됐는데 하이닉스는 굉장히 준비가 잘 돼서 계속해서 이 칩을 달라는 대로 주고 값을 막 이만큼 계속 높여가면서 받아서 파는데 네. 이를테면 지금 말씀드린 엔비디아의 그 최신 그 GPU에 들어가는 HBM이요. 그 원가 그 엔비디아가 만드는 제품 원가의 한 50% 정도입니다. 그래요. 원가의 절반이 HBM이에요. 이 정도로 비싸게 팔 수 있는 제품인데 네. 이 제품이 삼성이 보기엔 처음에는 시장이 작아. 그러고 나서 개발을 접어버렸어요 중간에. 네.
개발을 중간에 접어버리니까 이 칩이 불티나게 팔리는 시점이 되니까 급하게 만들려니까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급하게 만들려고 하니 왜냐하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HBM이라는 칩은 똑같은 디램을 한 8개, 12개, 16개 수직으로 붙이는 겁니다. 붙이려면 중간에 접착제도 들어가야 되고 조금 열을 빼내는 어떤 그런 효과도 좀 잘 작동하게 해야 되고 네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8개를 붙이면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칩들 자체도 굉장히 내구성이 좋아야 되고 네. 다양한 좀 일반 디램과 다른 종류의 특성을 잘 맞춰놔야 되는데 삼성이 그걸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못한 거죠. 네. 그 기술에 이르지 네. 못했고 결국은 그건 네. 아까 파괴적 혁신 말씀하셨지만 네. 혁신도 못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래서 이게 HBM 같은 특수한 칩의 문제다. 삼성이 만드는 일반 디램은 문제가 없다라고들 생각을 해왔는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 그러니까 일반 디램조차 삼성이 잘 못하고 있다는 사실까지도 요즘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게 2024년 지난해 10월에 삼성의 이 반도체 부분 DS 부문이라고 합니다. 전영현 부회장이 네. 사과를 합니다. 사과를. 기술의 본원적인 경쟁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건 제가 문구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술의 사과문. 본원적인 경쟁력을 잃어버렸다. 되찾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네. 디램을 만드는 부문의 수장이 우리가 디램을 잘 못 만들어요 라고 선언을 할 정도가 된 겁니다. 네. 심각한 위기죠. 그러니까요. 네. 자 어쨌든 사과를 또 2차례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책을 하나 써서 출간을 했는데 네네. 거기서 중요한 모티브로 삼은 책 게 제목이 뭐죠? 삼성전자 시그널이라는 책입니다. 삼성전자 시그널. 네네. 예. 좀 약간 말씀을 네. 해주세요. 그 책에서 제가 중요한 모티브로 삼은 게 삼성이 한 2개의 사과입니다. 네. 2022년에 예. 한 번 하고요. 그리고 2024년에 합니다. 둘 다 네. 굉장히 중요한 사람. 그러니까 삼성의 사업 부문을 2개로 나누면 네. 제품 부문과 반도체 부문으로 나눌 수 있는데 네. 이 두 부문의 사장이 다 사과를 했습니다. 아까 24년은 전영현이라고 하셨는데 네. 2022년도 또 했나 보죠? 한종희 부회장입니다. 네. 이 두 사과가 미묘하게 다릅니다. 첫 번째 사과는 보면 스마트폰 때문에 한 사과였습니다. 예. 당시에 스마트폰에 GOS라는 프로그램을 깔아서 게임할 때 네. 성능을 좀 낮췄어요. 예. 그랬다가 좀 무리를 빚어서 사과를 했는데 사실은 그때 우리가 안 낮출 걸 괜히 낮췄어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사과를 했는데 사실 제 눈에는 다른 게 보였습니다. 그래요. 왜 성능을 낮춰야만 했느냐? 발열이 심했기 때문입니다. 발열이 심하다는 건 스마트폰에서 굉장히 큰 결함이거든요. 네네. 그 말을 하자면 일단 스마트폰 자체의 경쟁력이 예전만 못한 겁니다. 발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네. 게임 능력을 낮췄다 네. 이거네요. 불나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삼성이 불나서 곤욕을 치른 적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강제로 낮췄다면 만드는 실력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만드는 실력이라는 것이 스마트폰의 실력일 수도 있지만 그 발열을 일으키는 칩이 스마트폰에서 가장 중요한 AP라는 칩입니다. 예. 이 칩은 또 그 파운드리, 삼성이 파운드리라는 걸 하는 위탁 생산하는 칩이었어요. 그렇죠. 예, 삼성이 굉장히 중요한 미래 먹거리로 삼는 부문이 바로 이 파운드리입니다. 근데 파운드리도 잘 못하고 있다는 게 드러난 거죠. 스마트폰은 정체, 파운드리는 잘 못해. 그리고 알고 보니까 이 삼성이 파운드리라는 위탁 생산도 하지만 칩을 설계하기도 했어요. 예전에는 애플에 설계한 칩을 팔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이 설계 능력으로는 너무 떨어져서 삼성의 가장 좋은 핸드폰에는 스마트폰에는 넣을 수 없는 지경인 거예요. 3가지 위기가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스마트폰, 그리고 파운드리 부문, 그리고 설계 부문의 위기 다 들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요. 근데 그 위기를 한종희 부회장이 사과를 할 때 내가 소프트웨어를 괜히 달았어요. 미안해요. 이렇게 사과를 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여러모로 좀 문제가 있어요. 스마트폰 경쟁력도 파운드리도 설계도. 근데 이거 우리가 열심히 하겠어요. 라고 사과를 했더라면 한 2, 3년 정도 시간이 있죠. 지금까지. 좀 더 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때 사과는 조금 미진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근데 그 미진한 사과를 한 뒤에 2년 뒤에 2024년 10월에 진짜 사과를 한 겁니다. 이번 사과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참혹한 사과였어요. 그래요. 우리가 본원적 경쟁력이 떨어졌습니다라는 사과였으니까요. 근데 이 사과를 하면서 드러난 문제는 뭐였냐면 요 3개에 더해서 이번엔 디램까지 온 겁니다. 위기가. 일단 주력까지 온 거예요? HBM까지 일단 못했죠. 주력 본진인 본진에서 특수한 디램인 HBM을 못했다.
요거 사과하는 게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는 진짜 디램, 범용으로 쓰는 디램 요 부분도 우리가 지금 제일 좋은 제품을 만들 때는 남들보다 먼저 나아가지 못하고 네. 그 만들었을 때 양품의 비율 그러니까 불량이 아닌 제품의 비율을 수율이라고 하는데 이 수율에 있어서도 경쟁사들에 뒤집니다. 그리고 아마 기억나시겠지만 256메가 디램 삼성이 세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네. 1기가 세계 최초 만들었습니다. 이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럼요. 너무 익숙해서 삼성이 뭐 새로 만들었다 그래도 아무렇게 놀랍지도 않았어요. 이거 뉴스로 크게 다뤄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맞습니다. 예. 근데 그 2019년에 끝났습니다. 2019년 이후로 삼성은 디램을 가장 제일 빨리 만들어내는 회사가 아닙니다. 마이크론 혹은 하이닉스가 번갈아 가면서 가장 빨리 만들고 있습니다. 네. 뭔가 안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사과가 제가 한 네 가지 부문의 문제를 네,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디램, 스마트폰, 파운드리 그리고 설계. 네. 근데요. 삼성전자는 요 네 개를 빼면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게 삼성전자의 거의 전부네요. 경쟁력의 거의 모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게 제 문제의식입니다. 그렇다면 서영민 기자 얘기 듣다 보니까 정말 야 위기 중에 위기다. 아주 네. 총체적인 위기다. 뭐 이런 취지로 네.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대삼성이 이대로 쓰러질 수 없다는 이제 절박함도 있을 거고 네.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걸 얘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이 얘기는 어떤 또 비유가 있습니까? 어떤 얘기로 해볼까요? 제가 사실은 이 얘기는 사실 제가 지금까지 쭉 드린 얘기가 네. 지금까지 삼성전자를 둘러싸고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들이에요. 그 사실들은 전문가한테 들으면 네. 제가 충분히 알 수 있고 이 얘기를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네. 열심히 공부를 하면요. 근데 지금부터는 사실은 제가 어떤 안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그게 제 아주 낮은 식견 전문적이지 못한 식견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지금 왜 네. 갑자기 이렇게 또 겸손 모드로 내가 보기에는 네. 좀 이 부분을 취재를 열심히 한 것 같아요. 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말씀해 보세요. 일단 한 가지 비유를 하자면요. 삼성은 코끼리 혹은 고래입니다. 대왕고래. 바다에 있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생물. 네. 20-30m 됩니다. 심장 크기만요. 소형 자동차 하나만 합니다. 그래요. 심장이 사람보다 훨씬 커요. 그리고 이 심장에서 적을 때는 1분에 한 7, 8번만 펄럭펄럭 하는데 네. 엄청나게 많은 피가 나가는 대동맥에 사람이 수영도 할 수 있어요. 그 정도예요? 어마어마하게 대왕고래 큽니다. 심장 얘기하고 네,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동차만 하타. 네. 180kg 넘는다 그러고 심장 무게만. 근데 이 심장을 뛰게 하기 위해서 고래는 네. 하루에 4톤의 크릴새우를 먹어야 합니다. 오직 심장을 뛰게 하기 위해서.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덩치가 커지면 기본적으로 드는 에너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방금 말씀드린 삼성이 지탱하기도 사실 쉬운 게 아니다 말씀이신가요? 네. 대기업이 되면 근본적으로 그런 한계를 부딪힐 수밖에 없다. 네. 굉장히 많은 사업 부문들을 관리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회사가 관료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네. 삼성만의 얘기는 아니고 모든 큰 기업들이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을 관리하는 자체만으로도 힘들고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100년 가는 기업은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계속 이렇게 기업이 성장하다가 거대 기업이 되고 나면 비대해져서 네.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파괴적인 혁신. 네. 이거 대기업은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파괴적인 혁신이라는 게 처음에는 볼품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HBM이라는 게 그랬어요. 처음에는 이거 아무리 열심히 만들어봐야 한 1조 정도 되는 사업이려나? 그랬을 겁니다. 근데 네. 삼성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300조짜리 회사예요. 한 해 300조치 파는. 네. 이 회사가 보기에 우리 회사 매출의 0.3%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걸 내가 해야 돼? 근데 이걸 하려면 기존의 반도체 라인을 하나 세우고 잘 팔리는 반도체를 안 만들면서 이걸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만들어야 돼? 라고 계산기를 두드리면 그런 대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하이닉스도 굉장히 큰 회사지만 삼성하고는 좀 다른 사이즈죠. 하이닉스 정도만 가도 하이닉스가 한 4, 5년 전에 매출이 몸집이 좀 가볍다. 네, 2-30조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 매출이. 근데 2-30조짜리 회사가 보기에는 1조. 그래요. 3-4%? 이거 만약에 좀 커서 3-4조 되면 우리 회사 매출의 10% 이 정도면 해볼 만한데? 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큰 회사는 이런 새로운 것을 못하게 되는 파괴적 혁신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상황에 놓이는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네. 지금
가장 바뀌어야 할 핵심적인 것 어떤 네. 게 있는지 좀 간단히 소개를 해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네. 이런 얘기를 하기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리더십입니다. 리더십. 네, 스마트폰이 왜 정체됐을까?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파운드리 사업에 삼성의 리더들이 이거 우리가 크게 투자해서 TSMC를 이겨보겠어라고 선언을 하고 굉장한 많은 돈을 넣었거든요. 근데 따라붙기는커녕 더 멀어졌습니다. 잘 못한 거예요. 네. 왜 못했을까? 전략이 잘못됐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래요. 길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TSMC처럼 정도를 지켜가면서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 협력 대상과의 충분한 협력을 통해서 만들었다면 근데 삼성의 경우에는 좀 혼자서 하려고 하는 그리고 이 선단 공정이라는 가장 좋은 공정을 먼저 개발하면 될 거야라는 전략을 가지고 이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실패했어요. 이건 뭐라 말할 것 없이 리더십의 실패인 거고 스마트폰 역시 지금 애플하고 삼성하고 살짝만 비교해 보면 지금 삼성은 애플의 17분의 1인 회사입니다. 시장의 평가 기준으로 굉장히 작죠. 근데 애플이 처음 아이폰을 만들 때는 삼성이 더 컸습니다. 시장의 평가 기준으로. 왜 이렇게 뒤집혔을까? 소프트웨어 때문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소프트웨어 왜 못하게 됐냐? 다양한 이유들이 있고. 이것도 리더십이에요? 그것도 리더십이죠. 왜냐하면 소프트웨어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 2013년, 4년, 5년경에 굉장히 노력했고 해외에서 M&A도 많이 하려고 했는데 그러다가 조금 부딪히고 특히 구글이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구글이 삼성의 소프트웨어를 넣고 있는데 삼성이 스스로 하려고 하니 구글이 싫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스마트폰에서도 경영의 실패가 있었고 D램에서도 D램 가장 잘하던 걸 못하게 된 이유 특히 HBM이라는 수익성 높은 사업을 눈이 안 좋아서 못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눈이 없어서 그 HBM을 안 했던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거 역시 리더십의 잘못이죠. 근본적으로는 리더십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문제 근원이 그거라면 해법도 이제 거기부터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이제 삼성 특별법이라고 해서 옛날에 정말 견제 대상이었던 삼성이 정치권에서도 도와주려는 이런 움직임이 있을 정도고 다들 걱정이 되니까요. 우리는 삼성이 없으면 안 되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요. 수출의 10% 이상을 삼성이 담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이런저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계속 이제 밀착 취재를 하면서 서 기자가 마치는 얘기. 자 총합적으로 어떤 메시지? 이것만은 반드시 기억해달라. 삼성 관련해서. 외부에서 도와주는 게 도움은 될 겁니다. 도움이 왜 안 되겠어요? 돈을 주고 그리고 노동시간을 늘려주면 도움은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게 혁신을 불러일으키는 마중물은 안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제 모든 이야기는 삼성 안에 뭔가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삼성이 돈이 없어서 혁신을 못한 게 아닙니다. 아니면 노동자가 없어서 못한 게 아닙니다. 하이닉스는 하는 혁신을 못한 거거든요. 하이닉스는 똑같은 규제 하에 있고 그러니까 외부에서 도와주는 것 물론 약간의 도움은 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삼성이 내부에서 바뀌어야 합니다. 이 변화가 없이는 삼성의 미래가 아무리 외부에서 도와줘도 큰 혁신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불닭볶음면 만들 수 없다. 불닭볶음면 만들려면 안에서 바뀌어야 된다. 삼성 스스로 바뀌어야 한다는 말씀까지 오늘은 듣겠습니다. 자, 서영민 기자가 매주 KBS 홈페이지에 올리는 취재한 기사 플러스 본인이 쓴 삼성전자 시그널을 읽으면 그 답이 또 나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서영민 기자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오늘은 서울신문 손지은 기자 나오셨습니다. 손지은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소식은 대형 화재입니다. 오늘 오전 부산 기장군의 한 호텔 신축 공사장에서 큰 불이 나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인명 피해 규모도 컸죠.
네, 오늘 불이 난 시각은 오전 10시 51분쯤입니다. 네. 이 부산 반얀트리 호텔 조성 공사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화재는 20여 분 만에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을 했고요. 굉장히 큰 불이라서 대응 2단계까지도 상향이 됐었습니다. 이 대응 1단계는요.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을 하고요. 대응 2단계는 소방서 8곳에서 14곳, 거의 8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입니다. 소방 인력 350여 명과 탱크 차량 등 120여 대가 투입돼서 진화 작업을 벌였고 오후 1시 34분쯤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네. 와, 이게 호텔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호텔 조성 공사장에서 이제 불이 났는데 사망자도 그렇지만 부상자도 많았어요. 네, 사상자는 총 31명입니다. 네. 6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서 6명 모두 사망 판정을 받았고요. 부상자도 25명 나왔습니다. 이 건물 옥상에 대피했던 14명은 소방 헬기로 구조가 됐습니다. 또 현장에 있던 100여 명은 자력으로 대피를 했고요. 현장에서 홍문식 부산 기장소방서장이 사망자는 불이 난 건물 B동 1층 내부에서 발견이 됐고 네. 인테리어 자재 때문에 연기 등 화염으로 미처 빠져나가지 못하고 연기를 마셔서 쓰러진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건물 B동 1층 수영장 쪽 인테리어 공사 중에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산 기장군도요. 화재 직후 안전 안내 문자를 보내서 차량은 건물 주변 도로 우회하고 건물 내 시민은 밖으로 대피하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부에 들어찬 연기를 빼내기 위해서요. 네. 창문을 깨는 등 배연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이제 대규모 인원이 투입이 돼서 인명 수색 작업도 진행이 됐습니다. 해당 작업이 모두 끝나야 완전 진화가 선언되는 거고요. 네. 인명 수색이 이어지면서 피해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동료들과 연락이 안 되는 근로자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서 소재 파악 작업이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40대 교사에게 살해된 고 김하늘 양 발인이 오늘 오전에 열렸습니다. 발인 분위기 어땠는지 좀 전해주세요. 네, 오전 9시부터 대전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고 김하늘 양의 연결식이 열렸습니다. 네. 9시 반에는요 발인이 진행이 됐고 발인을 앞두고 이 하늘 양과 마지막 인사를 나눈 유족들은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운구는 대전 정수원으로 이동해서 화장 절차 거쳤고요. 대전 추모공원으로 이동해서 봉안이 됐습니다. 이 대전시 교육청도요. 하늘 양의 교실에 별도 추모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추모 공간과 분향소가 마련된 학교에도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이 하늘 양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고 넋을 기리는 이 추모객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졌고요. 또 학교 정문과 담벼락에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세상에서 제일 예쁜 별이 되기를 바란다. 이런 문구가 적힌 추모 쪽지 또 하늘 양을 위해서 두고 간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유족도요. 하늘이는 예쁜 별이 됐지만 두 번 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늘이법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정부와 정치권이 하늘이법 제정을 지금 추진하기로 했고 또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지금 법안 제정 작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김하늘 양을 살해한 이 교사가 병가유직에서 조기 복직해서 이런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네네. 이 정신적 또 신체적인 질환을 겪는 교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요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질환교원 심의위가 운영이 되고는 있지만 이 교사가 복직하는 과정에서는 열리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본인의 청원에 의해서 병가에 들어간 경우는 심의 대상이 포함되지 않고 그래서 주치의의 소견서 한 장으로 복직이 가능했기에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였던 것이다. 이런 지적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나면서 여야도 사건 이후에 10건이 넘는 관련 법안을 내면서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자, 일단 먼저 이 허울뿐이라는 지적을 받는 질환교원 심의위원회를 좀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감이 질환교원에 대해서 즉각적인 조사를 하도록 하거나 또 질환으로 업무가 우려되는 교사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직권으로 휴직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담긴 법안들도 있고요. 자, 그리고 교원의 정신건강뿐 아니라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학교 전담 경찰관 배치를 늘리자는 내용, 또 교직원의 건강증진 사업 진행, 의료기관과 협력하는 방안, 이런 다양한 법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교원이 질환으로 학생에게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교장이 교육감에게 바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자, 이런 제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다음 주 월요일이죠. 17일에는 이 하늘이법의 주요 내용을 논의할 당정협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법제화보다도 어떤 조금 더 신중하게 교원 지원책을 포함해서 근본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자, 또 다른 피해자 제2의 하늘이가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된다. 이게 우리 모두의 이제 생각인데 교육당국은 또 이제 대책을 내놨어요. 오늘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좀 얘기를 한 게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늘 오전에 교원 그리고 학부모 등과 차담회를 했고요. 네. 늘봄학교에 참여한 모든 학생에 대해서 대면 인계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대면 인계 시스템? 네, 맞습니다. 이 늘봄학교 참여 학생의 경우에 대면 인계, 그러니까 이제 보호자들이 교원에서 이 이제 데려갈 때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얼굴 확인하고 인계를 하고요. 또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도우미 인력이 학생을 데리고 보호자나 대리인에게 안전하게 인계하는 것, 이것도 주요 사안으로 꼽았고요. 또 학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동이 많은 복도나 계단, 또 돌봄교실 주변에 CCTV를 확대해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 CCTV 같은 경우에는 공용 공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범위까지 설치를 확대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수렴해서 입법 등 필요한 절차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건 이후에 요구가 커지고 있는 교원의 정신건강 점검을 위해서 신규 임용 때 정신건강 진단을 하고요. 주기적으로 심리검사를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이 부총리가 중요하게 지적한 부분이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 교원들이 상처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교원들은 좀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잘 감안을 하면서, 그렇지만 좀 전향적인 대책이 나와서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막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아마 국민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에어 부산 여객기 화재 사건을 계기로 다음 달 3월 1일부터는 비행기 안에서 보조 배터리 충전이 일단 금지됩니다. 자, 이를 포함해서 기내 안전 강화 규정 어떻게 달라집니까? 네, 다음 달 3월 1일부터 기내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 시행이 되는 겁니다. 보조 배터리의 반입 규정을 강화한 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기내에 이 보조 배터리를 반입하려면요, 지퍼백이나 절연 테이프 등을 사용해야 하고요. 그리고 탑승 후에도 선반에는 보관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 기내에 들고 간 보조 배터리의 경우 사용은 가능하지만 직접 충전은 이제부터 할 수 없습니다. 직접 충전이 금지되는 건데요. 이 스마트폰 충전을 위해서 기내에서 사용은 할 수 있지만 보조 배터리 자체를 기내 의자에 설치된 이 USB 포트에 연결하거나 다른 배터리로 충전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보조 배터리와 함께 화재 가능성이 있는 전자담배도 기내에 선반 보관이 금지됩니다. 국토부가요, 이번 에어부산 화재 사고의 원인이 보조 배터리로 최종 규명이 된다면 기내 반입 수량을 지금보다 줄인다든지 이런 제한 등을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네, 송 기자 얘기 지금 듣고 보니까 일단
선반에는 보관할 수 없고 다른 배터리로 충전하는 거는 안 되고 또 전자담배도 선반 보관이 금지된다. 이런 내용이네요.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신문 손지은 기자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매주 다양한 문화계 전문가와 재미난 문화와 생활 얘기 나눠보는 시간 주말엔 문화 코너입니다. 오늘은 이지혜 영화 전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이지혜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영화 얘기 해봅니다. 이지혜 기자님은 한 달에 영화 얼마나 보세요? 저는 아무래도 영화 보는 게 일이니까 일주일에 뭐 4편 정도 최소 보는 것 같고요. 와. 한 달이라고 하면은 16편에서 그래요? 20편 정도 보는 것 같아요. 16편에서 좀 많이 보면 20편까지 네. 본다. 와, 많이 보네요. 자, 그렇다면 영화 고를 때 네. 우리 이재 기자님은 어떤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네. 일로 볼 때는 사실 많은 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작품을 보려고 노력하니까 뭐 감독이나 배우 이런 것도 보기도 하지만 그냥 순수하게 저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영화를 고를 때는 러닝타임을 봅니다. 너무 긴 영화는 긴 거 일단 빼고 네, 제가 집중력을 도둑 맞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짧은 영화. 네. 자업적 1시간 반 안 넘어가게? 아니, 1시간 반이면 너무 좋고요. 2시간 넘지 않는 2시간은 영화를 넘지 선호합니다. 않는 걸 일단 기준으로 한다. 네. 그게 1차 기준이고. 네. 두 번째 기준까지 좀 알려주세요. 두 번째 기준은 아무래도 감독이죠. 감독. 네, 영화는 감독 예술이니까 감독에 따라서 좀 선택이 많이 좌우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감독 말씀하셨는데 뭐 저는 뭐 이재 기자님하고는 비교 안 되게 이렇게 보지만 그래도 좀 보는 편인데 네. 저는 일단은 그 좀 나오는 배우 있잖아요. 네. 배우 딱 보면 아 저거는 어떤 평균 이상은 가겠구나 하면 네. 별로 안 틀리던데요. 굉장히 신미한 그렇죠? 있으시네요. 네, 그러니까 네. 아 저 배우 정도면 적어도 대본 받아보거나 전반적인 구성 받아보고 저렇게 후진 영화에는 안 나오겠구나 하니까 네. 일단 믿고 보게 돼요. 그러면 확률이 뭐 100%는 아니어도 한 80% 네, 그런 건 있더라고요. 네. 아유, 내 얘기를 너무 길게 했네. 자, 말씀하신 대로 많은 분들이 감독이 누군지 이제 중요하게 볼 겁니다. 우리나라의 정상급 감독, 네. 뭐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봉준호 그렇죠. 감독이 기생충 이후로 6년 만에 컴백 앞두고 있습니다. 네. 제목은 미키 17, 미키 17. 네. 17이라고 읽나요? 보통? 네네. 미키 17. 이거 어떤 작품입니까? 일단 원작 소설이 있는 작품이에요. 원작 소설은 에드워드 애슈턴의 SF 소설인 네. 미키 7, 그러니까 미키 7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요. 네. 이 미키가 주인의 이름이고 뒤에 붙은 7이나 17 이 숫자가 복제 인간으로서 끊임없이 살아나는 횟수인 거예요. 살아나는 횟수. 네, 그럼 다르게 말하면 죽은 횟수도 되는 거죠. 그러네요. 죽고 나면 다시 이 사람 미키를 복제해서 그 다음에 미키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미래 사회를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원작에서는 7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17이라고 했으니까 10번을 더 죽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죽이는 횟수가 늘어났다라는 것은 살아나는 횟수도 또 그렇게 늘어나네요. 네, 그만큼 조금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통렬하게 접근해 보겠다라는 봉준호 감독의 의지가 느껴지고요. 이 봉준호 감독이 외부 각색을 제안을 받아서 네. 작품을 만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원작에서 느꼈던 매력이 크다는 이야기일 것 같고요. 이 원작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광범위한 세계관과 과학적 사실이 중요한 하드 SF인데 네. 이걸 봉준호 감독만의 시선으로 어떻게 압축하고 또 새로운 이야기를 담아냈는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소설 원작이 있다고 하니까 떠오르는 게 설국열차입니다. 네. 근데 제 기억이 맞다면 네. 영화 설국열차는 원작
만화랑 스토리 연관성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네, 맞다면. 세부 내용도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요. 다르고요. 그렇다면 이번에 미키 17은 어떨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설국열차를 원작으로 삼은 것은 네. 이제 멸망이 임박한 지구에서 기차가 계속 인류를 싣고 달린다라는 이 컨셉이 위대하기 때문이라고 봉준호 감독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번에는 설국열차보다는 훨씬 더 연관성이 큰 것 같아요. 조금은 더 원작에 충실하다. 아직 제가 영화를 보지는 못했고 푸티지 시사회를 네. 해서 그 네. 중요 장면들을 봤는데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 소설 원작에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죽음의 위기에 처하는 미키의 상황이라던가 네. 아니면 계속해서 영화 안에서 프린트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원작에서도 복제 인간을 복제시키는 걸 프린트라고 하는데 그 네. 프린트하는 과정 또 미키의 과거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데 앞에 부분은 원작과 굉장히 충실하지만 미키의 과거 같은 경우에는 원작과 사뭇 달라요. 원작에서는 미키가 역사가 출신이에요. 그래서 좀 다소 지적인 인물로 그려지는데 네. 여기서는 영화에서는 마카롱 가게를 창업하다 했다가 마카롱 가게. 네, 가게가 망해서 빚을 지게 된 청년으로 나와요. 네. 그러니까 약간 좀 이전에 기생충에서 그 최우식 씨가 연기했던 아들 역할인 기우, 좀 무력한 청춘 네네. 그런 좀 더 가까운 인물이라서 이 부분에서 봉준호 감독이 늘 다뤄왔던 인간 사회에 대한 그 풍자. 때로는 심각하기도 하고 때로는 유머러스하기도 한 그 풍자가 더 발휘될 여지가 크겠구나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미키 17 세계에서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서 개봉합니다. 딱 네. 2주 뒤인 2월 28일. 근데 이 기자님 2월 말 이때가 보통 극장 비수기 아니에요? 뭐 흔히 뭐 봄에는 네. 영화를 보러 극장들이 잘 안 온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뭐 코로나를 지나면서 뭐 시즌 개념이 조금 얇아졌나요? 네, 얇아졌고 현재 그냥 극장에 관객이 적게 들어오는 통상적으로 적게 들어오는 건 맞습니다. 그래요. 네. 자, 통상적으로 적게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뭐 꼭 비수기라서 그랬다기보다는 통상적으로 적게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취지로 네. 말씀하셨고, 자, 그렇다면 미키 17과 붙을 경쟁작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어요? 단연 캡틴 아메리카의 네 번째 시리즈인 캡틴 아메리카 더 브레이브 뉴 월드인데요. 네. 이번 캡틴 아메리카 네 번째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그 캡틴 아메리카가 스티브 로저스에서 샘 윌슨으로 바뀌면서 나온 최초의 솔로 무비거든요. 그래서 기대감도 굉장히 높고 지금 수치적으로도 굉장히 성적이 좋아요. 그래요? 어제 개봉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예매율 1위, 41.5% 예매율로 사실 경쟁작이 없는 그런 상태이고 어제 하루에만 20만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자, 제가 아까 언뜻 기자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보고 오셨다고 이제 들었는데 어떻게 네네. 보셨어요? 저는 굉장히 장점도 있지만 아쉬운 부분도 여전히 있다라고 느꼈는데 장점이라고 한다면 네. 새로운 이 캡틴 아메리카가 어떤 인물이고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는 굉장히 잘 표현이 됐어요. 이전에 스티브 로저스 같은 경우에는 네. 슈퍼솔저 혈청을 맞았기 때문에 굉장히 초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도 의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히어로였다라면 네. 이번 히어로 같은 경우에는 스티브 로저스로부터 그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를 물려받았지만 스스로의 능력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는 인물이에요. 나에게 이런 자격이 있을까? 그리고 혈청도 맞지 않았기 때문에 유한한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거기서 발생하는 고민들이 좀 관객들에게도 공감을 느끼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고 네. 또 한 포인트는 그러다 보니까 그 스티브 로저스가 가졌던 압도적인 액션보다는 조금 대면 액션에서의 파워가 좀 약하지 않나라는 아쉬움도 조금 남습니다. 네. 문자 하나 소개하고 갈게요. 0184님이 이지혜님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더 자주 불러드려야 되는. 저도 반갑습니다. 시대별, 세대별로 선호하는 영화가 요즘 확실하게 구분된다고 보시나요? 더해서 소개해 주신 세계적인 봉준호 감독 영화가 기대됩니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네. 자, 지금 우리가 뭐 앞서서 비수기 얘기도 했는데 지금 전반적인 극장 상황 영향하기 많이 힘들죠. 네, 일단은 얼마 전에 설 특수 그리고 설에 영화 보러 극장에 사람이 많이 가는데 네.
설 특수가 좀 실종된 상태예요. 이 그래요? 6일 연휴 동안 관객수 증가폭이 되게 미비했고 전반적으로 그럼 다 명절 어디 가는 거예요, 그분들? 여행 가셨나 봐요. 여행을 많이 가. 그랬군요. 명절 특수도 전년 대비해서 성적이 되게 제한됐어요. 14.9%에 느는데 네. 그쳤고 가장 문제는 극장에 트는 영화가 네. 줄었다라는 것이에요. 전년도에는 147편이었는데 올해는 72편밖에 어휴, 되지 않아서 차이가 많이 나네요. 굉장히 많이 감소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이쪽 그 분야가 불황이라 그러니까 네. 어쨌든 투자도 적어지고 네, 그게 네, 약간 맞습니다. 악순환이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투자가 많아가지고 또 많이 걷어들여야 또 투자를 하고 더 재밌는 것들이 나오고 네. 할 텐데 그런 약간 악순환이 있지 않나 싶은데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렇게 OTT 영향도 클 거라는 생각도 언뜻 들긴 하는데 네. 우리 이재 기자님께서 현장에서 보시기에는 관객이 이렇게까지 떨어진 이유 뭐 네. 있을 것 같아요, 이유가. 일단 OT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하나의 변수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네. 그냥 상수로 두고 생각해야 되는 요소인 것 같고 문제는 사실 좀 양극화에 더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전체적인 관객 수가 줄어든 것도 있지만 네. 영화 시장 자체가 천만이 되거나 아니면 망하거나 그 네. 중간이 없다라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산업의 리스크가 커지면 누가 돈을 투자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조금 더 그렇게 되면 스크린 다양성도 줄어들고 만들어지는 영화들도 더 보수적이거나 좀 한쪽으로 어떤 영화가 유행한다 그러면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서 그러니까요. 그게 저는 영화 산업의 질을 굉장히 저하시키는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어서 그 부분이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뭐 잘 되는 건 아주 잘 되기도 하지만 네. 양극화돼 있는 그런 구조가 지금 상당히 걱정스럽다, 우려스럽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차선으로 네. 요즘 극장에 이제 신작 영화보다 좀 이렇게 재개봉 영화 그냥 믿을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이게 실패할 수는 없는 뭐 대박을 터뜨리긴 힘들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그쵸. 성적을 거둘 만한 네. 안전한 재개봉 영화가 맞아요. 많이 걸린다고 해요. 네. 실제로 그런 분위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제가 말한 중간 단계 그 정도의 흥행을 네. 노릴 수 있는 영화가 바로 재개봉 시장에서 많이 풀리고 있는데요. 네. 뭐 미드나잇 인 파리나 원더 500일의 서머처럼 아주 오래전에 개봉해서 네. 흥행과 작품성을 검증받았던 작품들이 다시 재개봉하는 게 지금까지 어떤 재개봉 시장의 패턴이었어요. 네. 그런데 최근에 재개봉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특징에서 굉장히 다른 면모를 보이고 아, 그래요? 있어요. 개봉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작품이 다시 재개봉하기도 하고요. 이 재개봉에 이렇게 돈이 몰리고 시장이 주목하는 이유가 재개봉의 신화를 쓴 작품이 작년에 탄생을 뭐죠? 했거든요. 2023년에 개봉했던 남은 인생 10년이라는 청춘 멜로 영화인데요. 네네. 이 영화가 바로 그 다음해인 2024년에 재개봉을 했는데도 이전에 보다 3배의 매출, 관객은 무려 54만 명이 넘는 야, 그럴 수도 굉장한 있나요? 대박을 터뜨렸거든요. 재개봉 역사상 굉장히 드문 일이었는데 그럴 수도 있군요. 이 성공 신화 이후에 이 재개봉 시장이 청춘 멜로 위주, 10대, 20대 관객 위주로 돌아가면서 재밌는 것은 그러면서 이 영화들이 모두 다 같이 흥행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요. 그 얘기인즉슨 우리 특히 한국 영화 개봉하는 한국 영화들을 보면 10대, 20대들을 타깃으로 한 영화는 드물어요. 왜냐하면 영화 시장 자체가 3, 40대들이 중요 시장 타겟이고 헤비 유저이기 때문에 그들의 입맛에 맞는 작품을 개봉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10대, 20대는 OTT만 봐야 되나? 그렇진 않거든요. 10대, 20대 관객 같은 경우에는 높아진 영화 관람료에 대한 거부감도 네. 3, 40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고 왜냐하면 그들은 영화를 볼 나이 때부터 이미 10,000원 이상의 티켓 가격이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관객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들을 위한 영화가 없다 보니까 재개봉작들이 멜로나 청춘 멜로 이런 영화들로 인해서 이 관객들을 사로잡고 있는 거죠. 네. 자, 이번엔 영화 정책 조금 한번 하나 살펴볼게요. 네. 영화 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일단은 이 영화 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이 뭐냐면 네. 관객분들이 극장에서 영화 티켓을 사면 네. 티켓값의 3%를 영화 발전 기금으로 원천 징수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것을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한 것이죠. 그래서 이때 굉장히 진통이 컸었어요. 네. 이 기금이
뭐 큰 상업 영화 이런 쪽이 아니라 작은 독립 영화들의 제작, 작은 독립 영화관, 예술 영화관들을 지원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예산이었는데 네. 이게 한순간에 없어지면서 영화 산업의 뿌리가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영화인들이 굉장히 격렬하게 저항을 했었는데 폐지는 일단 됐었어요. 네, 폐지는 됐었고, 근데 공교롭게도 이제 탄핵 정국이 오면서 네. 다시 이제 지난달 21일에 국회에서 이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을 징수하는 법안을 의결하면서 이게 또 다시 부활하는 것 아니냐라는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걱정되는 부분은 저는 당연히 부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이게 폐지가 되었을 때 그러면 영화 티켓 값에서 3%를 할인을 하던가 영화 표값이 내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극장에서는 전혀 그 부분을 반영하지 않고 티켓값을 전혀 내리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티켓값에는 반영이 안 된다. 네, 그렇다라고 하면 관객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무슨 이득이 있는 거지라는 네. 의문을 품을 수 있어서 좀 관객의 입장, 영화인들의 입장을 좀 잘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되긴 했지만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올해 개봉 예정인 기대되는 영화 몇 개 네. 추천해 주세요. 이번 주에 역시 개봉한 영화인데요. 네. 브루탈리스트라고 3시간 45분에 달하는 러닝타임으로 제가 선호하는 형태의 영화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올해가 마무리될 때쯤에도 네. 세 손가락 안에 뽑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 그래요? 싶을 정도로 오. 새로운 고전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춘 영화라서 브루탈리스트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지혜 영화 전문 기자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끝곡으로는 박정훈의 먼 훗날에 듣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